형부, 우리 언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처제, 그게 아니라 내 말도 좀 들어봐. 됐어요. 내가 우리 언니 생각해서 한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형부는 안 되겠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처갓집을 무시해요? 처제,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부는 우리 언니랑 살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와 있는데도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세의 김 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포함한 사돈댁 식구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딸 부잣집에는 절대 아들을 장가 보내지 말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나 싶기도 했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젠 그 말이 전적으로 옳은 소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집안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김 씨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되어버렸죠. 주변 친구들을 봐도 딸이 많은 집안은 대체로 가정이 화목했어요. 딸들을 중심으로 식구들이 자주 모였고 아무래도 아들만 있는 집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사돈이 될 사람들은 아들 없이 딸만 셋인 집이었고 며느리는 그런 딸 부자 집안의 둘째 딸이라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딸만 있는 집은 비교적 화목한 경우가 많으니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코 김 씨 아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사돈댁 집안 내에서 사사건건 다른 사위들과 비교당했고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역시도 다른 자매들이랑 똑같이 맞춰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집안 행사가 그리 많은지 아들에게 가끔 전화를 걸면 대부분 처가에 있었어요. 덕분에 김 씨와 아들은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살았지만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반대로 김 씨 집안에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결국 사돈 식구들이 아들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는 말에 더는 못 참고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대부분 남매들이 그렇듯이 김 씨의 아들 딸은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죠. 둘째인 딸이 먼저 결혼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게 되었고 아들 역시도 취직한 이후로는 독립해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일찌감치 자식들을 품에서 떠나보냈고 명절이나 김 씨 부부의 생일 같은 기념일이 아니라면 다 함께 모이기 힘들었죠. 원래 자식들이 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다른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상견례 자리에 사돈 부부와 함께 그 집안의 세 딸이 한꺼번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만 잔뜩 있는 그 집안에 바깥 사돈만 홀로 남자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은 기가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세 자매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럼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아들 있는지 부럽지 않다니까요. 사돈 역시도 3명의 딸이 참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안의 첫째 딸과 셋째 딸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딸이 마지막으로 김 씨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럼 신혼집은 아이들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하면 되겠죠? 전에 들은 대로 저희가 절반을 부담하면 될까요? 아들은 상견례를 하기 전에 김 씨와 남편에게 결혼 비용을 반씩 부담할 것 같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 씨가 그 이야기를 꺼냈던 건데 사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반반은 좀 그렇죠.
저희 둘째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첫째랑 셋째 시집 갈 때는 전부 시댁에서 집을 다 해왔거든요. 아, 그랬나요? 이런 상황인데 둘째한테만 저희가 반반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간 나머지 둘이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사돈의 말에 나머지 두 딸도 그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집을 김씨 측에서 해오라고 하니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씨도 딸을 먼저 결혼시켰고 그때는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신혼집 전세를 구할 때 절반을 김씨 측에서 부담을 했는데 막상 아들 결혼할 때가 되니 집을 전부 해오라는 말이 부담이 되었죠. 만약 아들에게 집을 해주면 김씨의 딸도 불만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의 상견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고 집에 돌아와 아들, 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김씨 부부에게는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일단 그 집이 계약이 끝나고 비게 되면 아들네가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어요. 명의를 완전히 주는 건 아니었고 공짜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딸이 이 상황을 이해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8월에 나가니까 너희 결혼하기 전까지는 수리를 싹 해줄게. 그 집에 공짜로 살면서 돈 모으고 나중엔 넓은 집으로 이사가. 아들은 부모에게 고마워했지만 김씨 부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외에도 얼마 후에 예물 목록을 전해받았고 또 한 번 속으로 화를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은 나머지 두 딸이 결혼할 때도 이 정도는 받았다면서 김씨가 보기엔 불필요한 것들이 잔뜩 적혀 있는 목록을 받아들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있는 건지 며느리를 돈 주고 사오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쩐지 상견례 때 사돈이 한 말 중에 아들 가진 부모 부럽지 않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었죠. 아니,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이런 걸 해달라고 할 거면 양가 똑같이 맞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건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말 나오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김씨 부부도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맞춰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예물이나 결혼식, 신혼여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들의 돈이라고 해서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지출을 자꾸 강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은 상황에 결혼을 미룰 수도 없고 남편의 말도 적당히 맞춰주고 일단 결혼을 시키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참고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 뒤로는 화목하게 잘 지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겪었던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고 충분히 아들의 앞날을 경고하는 신호가 많았지만 눈치를 채지 못한 김씨의 잘못이었어요. 아들, 토요일에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니? 신혼집 어떻게 꾸며놨는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요? 주말에는 처형이랑 처제 놀러 오기로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왔다가 일요일까지 있다 간다고 해서 이번 주말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처제는 좀 멀리 산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기념일이라도 있나 보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자매들끼리 자주 뭉쳐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는 괜찮지? 네, 다음 주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아들과 전화 통화를 마쳤지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2달이 넘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처가 식구들의 선약 때문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도 아들은 처가에 약속이 생겼다면서 김 씨와의 약속을 파토내고 말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아들에게 정색을 하며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처가의 식구들이 다 모이고 3명의 딸과 3명의 사위가 다 모이는 자리라는데 아들만 못 가게 막았다간 혹시라도 처가에서 밉보일까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들과 가까운 거리에 살았지만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 명절 전날에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걸어서도 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는데 김 씨가 차례 준비를 다 해놓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보였어요. 애초에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기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었고 아들 부부는 김 씨가 차린 저녁만 먹고 일단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집이 서로 가까워서 불편하게 김 씨의 집에서 잠을 잘 필요도 없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례 지낼 때 다시 오기로 했어요. 너무 일찍 오지 마. 9시에 차례 지낼 거니까 시간 맞춰서 오면 돼.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올게요. 다음 날 아침 김 씨와 남편이 차례 준비를 다 끝내고 8시 50분쯤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으며 김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사돈은 차례를 지내셔? 네, 지내세요. 그래? 딸만 셋이니 지금은 사돈 내외만 집에 계시겠네? 김 씨가 말을 꺼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버렸고 옆에 있던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명절에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댁은 아들이 없으니까 명절에 차례 도와줄 자식도 없잖아요. 저희 3명의 사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명절에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명절은 제 차례라 처가에서 먼저 지내고 올게요.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아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3명의 사위가 돌아가며 처가에서 명절을 보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아들이 사돈 집으로 갈 때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없이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집간 딸에게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너희라도 먼저 집에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대충 정리가 끝나자마자 아들 부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차 막히기 전에 처가에 가봐야 한다며 떠날 채비를 끝냈어요. 서둘러 며느리를 따라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정말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은 건 환영할 일이지만 아들이 늘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죠. 김 씨는 딸이 시집을 먼 곳으로 가게 되면서 자주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니 처음엔 새 식구를 들인 것 같아 살짝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아들마저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주말마다 처가에 불려가는 것 같았고 처형과 처제도 수시로 아들의 집에 놀러 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역시도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해가는 건지 연락이 점점 뜸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죠. 얼마 후 김 씨 남편의 생일을 앞두고 식당 예약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엄마, 지영이는 그날 선약이 있어서 못 온대요. 그냥 저만 갈게요.
매번 김씨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고, 어느 때는 둘 다 오지 않거나 기껏해봐야 아들만 겨우 참석했어요. 오히려 멀리 사는 딸과 사위는 이런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까진 아니었어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남편의 생일에는 며느리 없이 아들과 딸네 부부만 참석해서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딸과 사위가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으니 그쪽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다들 술도 한 잔씩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 타고 카페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그 카페에 며느리와 아들의 처형 처제들이 커피를 마시며 놀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생일에 선약이 있다며 불참 통보를 해두고, 그 중요한 약속이라는 게 카페에서 자매들끼리 수다를 떠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와 며느리가 눈이 마주쳤고 아들도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특히 김 씨의 딸이 가장 기분 나쁜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바쁘다면서 이렇게 또 마주치네요. 이러다가 괜히 아들 부부가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김 씨가 식구들을 데리고 카페 반대편으로 자리를 잡았고, 최대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의 자매들과 마주쳤을 때부터 아들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자기는 먼저 집에 가야겠다며 일어났고, 아들을 따라 며느리와 2명의 자매들도 같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빠는 진짜 큰일이네.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딸이 한 소리 할 정도였죠. 이럴 거면 앞으로 집안 행사에 처음부터 며느리를 초대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김 씨가 카페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주차장 한켠에서 아들과 사돈댁 세자매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자매는 아들을 둘러싸고 뭔가를 따지고 있는 것 같았죠. 하필이면 왜 어머님, 아버님을 이쪽으로 데려온 거야? 여기 내가 자주 가는 카페인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여기로 오자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별로 중요한 모임도 아니었잖아. 이럴 바에야 그냥 우리 아버지 생신 참석하지 그랬어?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난 선약이 있었을 뿐이고 오빠가 아버님 생신 이야기를 나한테 늦게 했잖아. 그럼 나보고 약속을 깨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처제랑 처형은 매주 보잖아. 다음 주에 만났어도 됐으면서. 매번 우리 집에 가자고 할 때마다 너는 이런 식이었어.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김 씨는 숨죽이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이미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사이에 뛰어들어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하면 아들 부부에게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아야 했죠. 나중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들을 따로 불러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김 씨는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처제, 그게 아니라 내 말도 좀 들어봐. 됐어요. 내가 우리 언니 생각해서 한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형부는 안 되겠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처갓집을 무시해요? 처제,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부는 우리 언니랑 살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와 있는데도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맞아. 제부 가만 보면 제부는 우리 식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처형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3명의 여자들은 아들을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몰아붙였고 결국 1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의 입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완전한 항복 선언을 받고 난 후에 아들과 세 자매는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어요. 그날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속에서 화가 끓어올라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는데 별일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에 대해 숨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김 씨도 모르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몇 달이 지나 아들의 처형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이 참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시도 때도 없이 처가 식구들이 아들의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아들과 가끔 전화를 할 때면 언제나 전화기 너머로 그 집안 여자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고 늘 처가 식구들과 함께였어요. 애지중지 아들을 키워놨더니 엄한 집에 들어가 종노릇을 하며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김 씨의 생일에 모처럼 며느리까지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옆에 있는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옆구리를 쿡쿡 찔리고 있으면서도 아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러자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얼굴이었죠.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그런 분위기는 계속되었는데 김 씨가 모르는 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 했던 말이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처제도 이 동네로 이사를 올 것 같아요. 뭐? 너희 처제는 다른 지역에 산다면서? 처제 남편만 출퇴근을 좀 멀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매들끼리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제가 이사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요. 저희한테 보태줄 수 없겠냐 하더라고요. 누가? 너희 처제가? 처제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처형은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여윳돈이 없거든요. 일단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던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 집은 아빠 명의야. 그래서 이참에 명의도 바꿔달래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너 설마 돈 빌려주기로 한 거야?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린 거예요. 김 씨는 착해 빠진 아들이 바보 같으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김 씨의 생일 자리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찔러댄 건 아마도 진명이 이야기를 하라며 눈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들이 결혼할 때 진명이를 주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 생각되었죠. 어쨌거나 아들과 김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얼마 후 아들의 처제도 바로 옆 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돈을 보태준 것은 아니라고 했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의 문제에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는데 얼마 후 아들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며 짐을 싸들고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김 씨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되물었고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계속 아파트 명의를 받아오라 요구를 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그 요구를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처제가 이사를 할 때 돈을 보태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한마디 상의 없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처제에게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아들의 돈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한 것이었죠.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지만 그동안의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으니 책임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생각이었는데 더 이상은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짐을 싸들고 나온 건 역시 아들답다는 생각이었죠. 김 씨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비우라 통보했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사돈과 2명의 자매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전화와 카톡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그동안 아들이 그 집안 여자들한테 이렇게 시달렸을 걸 생각을 하니 김 씨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이라뇨, 사돈. 정말 이대로 아이들 이혼시키실 생각이세요? 결혼도 애들끼리 결정했는데 이혼도 애들끼리 결정할 문제죠. 저는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지영이한테 제 집에서 짐부터 빼라고 하세요. 그럼 대출은요? 우리 딸 앞으로 대출 받은 건 어쩌고요? 가족끼리 힘들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 씨는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결혼을 할 때도 반대보다는 묵묵히 뒤를 지원해 주었고 이혼을 한다고 할 때도 아들의 결정을 응원했어요. 며칠 후 아들은 며느리와 협의하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당연한 말이지만 며느리가 받은 5천만 원의 대출은 온전히 며느리가 갚아야 할 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서 살면 보기 싫은 처가 식구들을 계속 마주쳐야 된다면서 자기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했고 김 씨는 그 집을 다시 전세를 내놓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 아들은 김 씨와 남편에게 못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김 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찌감치 갈라선 것이 다행인 것 같았어요. 멀리 돌아왔지만 아들의 인생에 큰 경험을 했을 뿐이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